시어머니, 낡은 통장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인다. 내가 안 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니? 며느리,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반격한다. 치매라 믿게 만들면 모든 게 내 거예요. 손자,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숨이 막히듯 속삭인다. 할머니 정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성북동 오래된 주공아파트 3층. 낡은 현관문을 열면 보일러 소리가 웅웅 울려 퍼집니다. 거실 한쪽 구석, 예전엔 브라운관 TV가 자리했던 곳에 이제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죠.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점례와 남편, 그리고 어린 현수의 모습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79세 박점례가 부엌에서 커피 믹스 봉지를 뜯으며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들고 거실로 나오니 탁자 위에 손때가 묻은 새마을 금고 적금 통장이 놓여 있어요. 점례는 그 통장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몇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들, 그 돈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현수의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진우의 학원비도 모두 이 통장에서 나간 돈들입니다. 점례의 손가락이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봅니다. 점심은 김치찌개 데워 먹어요. 며느리 윤미정이 툭 던지듯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47세인 미정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나죠. 요즘 들어 미정의 표정은 늘 굳어 있고 점례와 대화할 때도 의무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점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자신이 이제는 데워 먹을 반찬조차 미리 준비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며느리의 등 뒤에서 점례는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취업준비생인 손자 한진우가 할머니 쪽을 바라봅니다. 25세인 진우는 요즘 들어 할머니가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를 챙기는 것을 잊지 않는 진우입니다. 할머니, 약 드셨죠? 진우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점례를 바라보는 진우의 눈빛에는 애정과 염려가 섞여 있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점례는 일부러 탁자 위를 두리번거리며 열쇠를 찾는 신용을 해봅니다. 열쇠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두 번이나 같은 자리를 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또 깜빡했네. 점례가 중얼거리며 이마를 툭 치는 모습을 보니 진우의 얼굴에 근심이 더욱 짙어집니다. 할머니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거든요. 진우는 할머니가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인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허술해 보이는 점례의 눈빛은 또렷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맑은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고 있죠. 특히 미정의 행동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어요. 어젯밤 미정이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귓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양 등급이 어쩌고 후견인이 어쩌고 하던 그 말들 말이에요. 점례는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점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너머로 성북동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바닥을 비춥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했던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점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존재인 건지 말이에요. 미정이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열더니 김치통을 꺼냅니다. 어머님, 찌개 끓여드릴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지만 점례는 그 목소리 속에 숨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그 톤이 말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역력합니다. 점례는 미정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정은 점례를 바라볼 때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점례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진우야. 할머니는 괜찮다. 너나 취업 준비 열심히 해라.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정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중얼거립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가스 불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점례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하는 게 많아진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건지 말이죠. 어쩐지 모든 게 의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점례는 새마을 금고 통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면 자신도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옵니다. 점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김밥 가게를 하던 시절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땐 모든 게 분명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불분명하고 애매합니다. 점례는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제 며느리가 보험 사람 만나던 얘기 다 들었지. 저녁이 되자 부엌의 형광등이 하얗게 켜집니다. 점례는 미정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떠먹으며 가족들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무겁습니다. 52세인 한현수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안 걱정으로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요즘 들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더욱 지쳐 보입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가스 불 켜놓고 깜빡하셨어요. 현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직 괜찮아 보이던데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오래 못 버텨요. 어머님 치매 검사부터 받아야겠어요. 장기요양 등급 나오면 시설도 알아봐야 하고요. 그 순간 점례의 숟가락 드는 손이 살짝 멈춥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거든요. 하지만 점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밥을 먹습니다. 미정과 현수는 점례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계속하죠. 그런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현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미정이 대답합니다. 집도 있고 적금도 있잖아요. 어머님 재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점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 결국 자신을 멀리 보내는 데 쓰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점례는 일부러 물을 마시려다가 컵을 놓치는 척합니다. 물이 탁자 위로 쏟아지자 미정이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정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확신이 섞여 있어요. 점례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확신 말이죠. 점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네. 미안하다.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때 점례는 냉장고로 향합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손에서 물컵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부엌 바닥에 흩어집니다. 점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방금 뭘 하려던 거였지? 그 모습을 본 미정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에요. 봐요? 이제 위험해졌어요.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정이 현수에게 말하자 현수는 죄책감 섞인 한숨을 내쉽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아내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아서 고민됩니다. 진우는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정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점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베개 밑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혼자 병원에 가서 받은 K-MMSE 정상 판정서가 들어 있어요. 공단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점례는 그 서류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기억은 멀쩡하다. 누가 내 마음을 시험하는지, 누가 내 삶을 계산하는지 내가 먼저 시험해보자. 미정이 안방에서 또다시 전화 통화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하지만 점례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네, 맞아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요.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점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 대화를 끝까지 듣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상태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다 들리고요. 다음 날 아침 점례는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틉니다. 평소보다 소리를 크게 틀어서 온 집안에 퍼지게 합니다. 진우가 잠에서 깨어나오자 점례가 말합니다. 진우야,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진우는 소리를 줄여주면서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할머니, 귀가 안 좋아지셨나? 점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 말을 들은 미정이 현수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또 하나의 증상을 발견했다는 듯한 표정이에요. 점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자신의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 체크도 할 겸 점례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진우야.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연기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면 정말 위험해. 가스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점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자신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점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누가 누구를 더 잘 속일 수 있는지, 누가 진짜 마음을 먼저 드러내는지 말이죠. 점례는 베개 밑에 정상 진단서를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점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합니다.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에 일부러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며 가끔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척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점례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잠깐 길을 잃었네요 라고 대답하죠.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점례 씨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경로당에 도착한 점례는 평소 단골이던 장기판에 앉습니다. 상대방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다가 일부러 상대방의 이름을 틀리는 척합니다. 김영감님이었나? 아니면 박영감님?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름을 헷갈린다니 함께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점례 할매, 나 이철수라니까. 어제도 같이 장기 뒀잖아. 점례는 이마를 탁 치며 맞다.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더욱 치밀한 연기를 펼칩니다. 평소 3번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가면 되는데 일부러 두 정거장을 지나쳐서 내립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평소에 이 앞에서 안 내리셨는데? 하고 물어보자 점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맞네. 깜빡했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집에 도착한 점례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휴대폰을 뒤집어서 녹음 버튼을 슬쩍 눌러두는 거죠. 그리고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합니다. 미정이 안방 문을 닫고 전화 통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사모님. 후견 심사 준비 중이에요. 인감 도장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점례는 TV 소리에 묻혀서 그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네, 맞아요. 매수자도 이미 알아보고 있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이 동네 시세가 괜찮거든요. 점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후견, 인감, 매수자. 이 단어들이 귓속으로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미정의 통화가 끝나자 점례는 재빨리 녹음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계속 봅니다. 미정이 방에서 나와 점례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점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하고 되묻습니다. 미정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다시 말하자 점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진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점례는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삐끗 세웁니다. 넌 엄마 편이냐? 내 편이냐? 진우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할머니 편이에요. 점례는 진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서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네줍니다. 1998년 IMF 때부터 내가 뭘 지켰는지 거기 다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진우는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할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확인합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점례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미정과 현수의 진짜 속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계획을 명확하게 드러낼 증거를 말이죠. 점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행히 음질이 나쁘지 않아서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점례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봅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을 일부러 2번 먹는 척합니다. 미정이 어머님, 약 벌써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점례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라고 대답합니다. 미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점례는 놓치지 않고 봅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죠. 진우는 할머니가 건넨 다이어리를 밤새 읽어봅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남대문 김밥 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하루 1,000원씩 모아서 붙인 스티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덮친 경제위기 속에서도 보증금과 시장 상가 지분을 지켜낸 기록들을 보니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걸 다이어리를 통해 확인한 진우는 더욱 확신합니다. 할머니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말이죠. 진우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결심합니다.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할머니의 계획에 협력하겠다고 말이에요. 점례는 진우의 마음을 확인한 후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미정과 현수가 자신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명확하게 드러낼 때가 온 거죠. 점례는 낮게 속삭이듯 진우에게 말합니다. 증거를 모아라. 그리고 날 믿어라. 며칠 후 미정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전에 점례를 집에 혼자 두고 동사무소로 향하죠. 창구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절당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직원의 말에 미정은 조금 당황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모시고 올게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걱정되긴 하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점례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잠시 동사무소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같이 가실까요? 점례는 순순히 따라 나섭니다. 길을 가면서 미정이 설명합니다. 간단한 서류 발급받는 거예요. 어머님 명의로 된 서류가 필요해서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정의 진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창구 앞에 앉은 점례는 직원이 내민 서류를 받아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죠. 미정이 옆에서 어머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점례는 일부러 펜을 떨리는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의도적으로 삐뚤삐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박점례라는 글자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흔들리며 적혀집니다. 내 이름이 뭐였지? 점례가 중간에 멈추며 중얼거리자 창구 직원의 얼굴이 난처해집니다. 옆에 앉은 미정은 재빨리 어머님, 박점례세요라고 알려주지만 점례는 여전히 헷갈리는 척합니다. 박 뭐였더라? 직원은 점례의 상태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견 심판 결과가 있어야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진 거죠. 후견 심판이요? 그게 뭔가요? 직원이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대신 서류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어요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현수에게 짜증을 쏟아냅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완전히 못 알아보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미정은 단호합니다. 금매로라도 정리해야 해요. 이 집값이 얼만지 아세요? 이런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날 밤 진우는 할머니가 건넨 다이어리를 더 자세히 읽어봅니다. 남대문 김밥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의 기록들이 생생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던 일상,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던 모습, 그리고 IMF라는 거대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하루 1,000원씩 모아서 스티커를 붙이던 적금 통장 이야기를 읽으니 진우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이어리에는 보증금과 시장 상가 지분을 지켜낸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팔아버리고 편하게 살라고 조언했지만 할머니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끝까지 지켜냈다고 적혀 있어요. 진우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구겨진 채로 버티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 똑똑히 버티고 계시는구나. 미정은 늦은 밤에 또다시 전화를 겁니다. 네, 브로커님. 후견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답을 들으며 미정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죠. 점례는 이 대화도 놓치지 않고 녹음합니다. 며느리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점례는 더욱 대담한 연기를 펼칩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며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나? 진우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성북동 집이라고 말하자 점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성북동? 나는 남대문에 살지 않나? 30년 전 주소를 말하는 할머니를 보며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정은 이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봐요, 진우야.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현수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깊어집니다.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가? 점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김밥 재료 준비해야 하는데 단무지는 썰었나?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요. 재료가 없네. 장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미정이 재빨리 말립니다. 어머님, 지금은 김밥 가게 안 하세요.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점례는 미정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안 해?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무겁게 변합니다. 할머니가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하지만 점례의 눈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또렷한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점례는 낮게 속삭이듯 진우에게 말합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계속 여기 계세요. 저희가 돌볼게요. 하지만 점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구나.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해서 말이야. 주말이 되자 미정은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토요일 오전 점례가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미정은 현수와 급히 상의합니다. 여보, 어제 브로커랑 통화했는데요. 어머님을 응급입원시키면 보호자 동의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현수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응급입원? 엄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 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길을 잃고 넘어지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기 전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점례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미정이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안전을 위해서요. 점례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병원? 나는 아픈 데 없는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환자분이 자꾸 길을 잃고 넘어지셔서 걱정이 많아요라고 구급대원들에게 과장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점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점례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글쎄 봄인 것 같은데라고 대답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의사의 질문에 점례는 박정희?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의사는 보호자인 현수와 미정을 따로 불러 말합니다. 치매 증상이 꽤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어요. 미정은 보호자 동의서를 내밀며 현수에게 서명을 요구합니다. 여보, 빨리 서명해요.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잠깐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현수가 망설이는 그 순간 점례가 침대에서 중얼거립니다. 진우야, 넌 누구냐? 점례가 자신을 가장 아끼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낯선 사람을 보듯 바라봅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설마 할머니가 정말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 저 진우예요. 손자 진우하지만 점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우? 누구지?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나? 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건 아닌지,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미정은 그 표정을 흘낏 보고 속으로 미소를 감춥니다. 보셨죠? 이제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현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시각 미정은 병원 복도에서 브로커와 통화합니다. 네, 금매로 내놓으면 바로 들어올 사람 있어요. 이달 안에 모든 절차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통화 내용을 듣습니다. 복도에서 하는 대화가 병실까지 들리거든요. 미정이 자신의 입원을 기회로 삼아 재산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점례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며칠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점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진우는 병원에서 나와도 할머니가 자신을 몰라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니면 여전히 연기를 하고 계신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에 적힌 글씨를 발견합니다. 미정의 진심을 확인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진우는 이 글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시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미정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진우는 결심합니다. 할머니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상황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 개입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병원 침대에서 점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마음을 시험해 봤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아들은 아내 말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었어요. 다행히 손자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점례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적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미정과 브로커의 통화 녹음, 동사무소에서의 일, 보호자 동의서, 강요 모든 게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례는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미정아, 내 속마음을 다 들었다. 근데 끝은 내가 정한다. 다음 날 미정은 병원에 면회를 와서 점례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집일은 제가 다 정리할게요. 점례는 멍한 표정으로 집일? 무슨 일? 이라고 묻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점례는 미정의 눈빛에서 급함을 읽어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미정도 알고 있는 거죠. 진우가 면회를 왔을 때 점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진우야, 할머니를 믿어라.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점례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멀리 성북동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점례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왔습니다. 진우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연히 경로당을 지나가다가 관리인 아저씨를 만납니다. 진우야,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냐? 요즘 많이 아프시다더라. 진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관리인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며칠 전에 여기 와서 CCTV 복사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필요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할머니가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CCTV 복사본 혹시 아직 있나요? 관리인 아저씨는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USB 하나를 꺼내줍니다. 할머니가 진우한테 주라고 하셨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말이야. 진우는 그 USB를 받아들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합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경로당 CCTV 영상이 몇 개 들어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미정이 할머니 가방을 뒤지던 날의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이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가방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통장이나 도장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들어있거든요. 미정과 브로커의 통화 내용, 현수와 미정이 할머니 모르게 나눈 대화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내용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정이 금매로 처분하면 금방 팔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진우는 밤새 이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셨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연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계셨던 거죠. 진우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할머니가 평생 우리 가족을 지켰듯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다. 다음 날 진우는 병원에 면회를 갑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치매 환자인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우와 단둘이 있을 때는 또렷한 눈빛을 보여줍니다. USB 받았지? 할머니의 작은 속삭임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점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진우야, 나이 먹는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잘 보게 돼. 그리고 베개 밑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어요. 재산 전부 한명자 장학기금으로 신탁해라. 진우에게는 5년간 생활장학금과 간병인 비용 지원. 현수에게는 매달 소액생활비, 단 매주 면회 기록 필수. 미정의 명의는 제외. 진우는 그 메모를 보며 놀랍니다. 할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점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더럽게 살진 말자. 그게 내 평생 신념이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때 미정이 면회를 옵니다. 점례는 재빨리 치매 환자 모드로 돌아갑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정의 인사에 점례는 누구세요? 우리 집 사람인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미정은 속으로 만족하며 말합니다. 저 미정이에요. 며느리요. 점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나? 미정이 나간 후 점례는 진우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변호사 선생님이 내일 오신다. 모든 신탁 절차를 완료할 거야. 진우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하세요? 점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현수는 내 아들이다.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돌아올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미정은 처음부터 마음이 틀렸어. 병원 복도에서 미정이 또다시 브로커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이 완전히 치매 진단 받으시면 후견인 절차 밟을 거예요. 그럼 모든 재산 처분이 가능하죠? 점례는 이 통화도 녹음기로 담고 있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합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병원을 방문합니다. 점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여전히 치매 환자 같아 보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의사 능력 감정서를 받아왔습니다.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점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신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한명자 장학기금으로 재산을 신탁하시면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이 정하신 용도로만 사용되죠. 점례는 만족스러워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의지에 감탄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돈으로 인한 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점례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신탁 효력은 제삿날에 발생하도록 해주세요. 그날 모든 진실을 밝힐 예정이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점례는 진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넵니다. 이건 현수에게 주는 편지야. 제삿날에 모든 게 끝난 후에 전해줘. 진우는 편지를 받으며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픈 진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 그래야 진짜 변화할 수 있거든. 점례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남편의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성북동 집에 모여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안방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점례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계속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 점례가 중얼거리자 미정이 대답합니다.
아버님 제삿날이에요, 어머님. 상차림이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현수가 제사를 지내고 모두 절을 올립니다. 점례도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게 절을 올려요.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모든 걸 정리할게. 우리 가족 제대로 지켜볼게. 제사가 끝난 후 상을 물리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입니다. 그때 진우가 어딘가에서 빔 프로젝터를 가져와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 거냐? 현수가 묻자 진우가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게 있어요. 미정이 짜증스러워하며 말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해요? 어머님 상태가 이러신데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묵묵히 준비를 계속합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벽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는 48만 1200호로 시작한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점례를 바라봅니다. 점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현수야, 1971년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던 날, 내 교실은 창가 두 번째 책상이었지. 담임 선생님은 김춘자 선생님이었고, 현수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세세한 걸 기억하고 계신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점례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미정아, 너는 1998년 12월 23일에 우리 집에 처음 왔었지. 그때 입고 온 코트가 빨간색이었어. 첫 인사로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고, 미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프로젝터에서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네, 사모님. 후견 심사 준비 중이에요. 인감 도장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이 동네 시세가 괜찮거든요라는 말도 들립니다.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칩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녹음한 거예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 재생됩니다.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 현수와 나눈 은밀한 대화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과장해서 설명하던 내용까지 모든 게 드러납니다. 현수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는 경로당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미정이 점례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 통장과 도장을 찾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점례가 화장실에 간 사이를 노려서 가방을 뒤진 거죠.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얼굴을 감춥니다. 점례는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냅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다이어리를 펼치며 계속합니다. 1998년 IMF 때부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켰는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늙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미정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날 의심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면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점례가 손바닥을 들어막으며 말합니다. 노인을 위험으로 만든 건 배려 없는 너의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점례가 미리 약속해둔 거였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신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수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모든 재산이 한명자 장학기금으로 신탁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정해진 용도로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그럼 집은요? 적금은요?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합니다. 모두 신탁 재산입니다.
임의로 처분하실 수 없어요. 점례는 신탁 증서를 들고 말합니다. 진우는 5년간 생활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어. 현수는 매달 생활비를 받되 매주 나를 면회해야 해. 하지만 미정 내 명의로는 한 푼도 나가지 않아. 현수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겁이 났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미정 말만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합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실까봐 무서웠어요.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점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과는 시간을 두고 하자. 사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미정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저도 이 가족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요양시설비 걱정되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하지만 점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어. 내가 정말 아팠다면 얼마나 외로웠을지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진우는 할머니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현수가 편지를 읽자 더욱 눈물을 흘립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현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매주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다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더럽게 살지는 말자. 그게 내 평생 신념이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점례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면서 말이야. 제삿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규칙도 정해졌어요. 몇 달이 흐른 후 점례는 다시 성북동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전에는 시간제 요양보호사 김순자 씨가 찾아와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오후에는 진우가 취업 스터디를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안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서로를 의심하던 시선들도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장학금 덕분에 안정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오후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 모의고사 점수 많이 올랐어요. 그래, 우리 진우가 최고지. 할머니의 격려는 진우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요. 시장에서 장을 봐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김밥 가게 하실 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행복했어. 너희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거든. 어느 토요일 오후 현수가 도장국을 끓여왔습니다. 부엌에 도장국 냄새가 퍼지자 점례는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거든요. 아들이 해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현수도 뿌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미정은 현재 별거 중입니다. 제삿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이혼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수는 더 이상 미정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점례는 미정이 집을 나가는 날 현관문 앞에서 그를 막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문을 열어줄게. 진우는 얼마 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월급으로 경로당에 새로운 장기판을 들여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곳이니까요.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점례 할매 손자가 참 효자네라며 칭찬하자 점례는 기분 좋게 웃습니다. 점례는 매일 저녁 할머니의 다이어리에 한 줄씩 새로운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2025년 3월 15일 진우가 첫 월급으로 경로당에 장기판을 기증했다. 현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도장국을 끓여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기억하고 있다. 다이어리를 덮으며 점례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점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성북동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거실로 들어와요. 문득 남대문 시장 골목을 달리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던 그때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한 보람이 있었던 시절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가족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진우가 저녁 준비를 도우며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점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확신이 생겼지. 내 가족 중에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점례는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무력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거지. 나는 너희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알겠어요.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점례는 신탁으로 설립된 한명자 장학기금 소식도 들려줍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도 따뜻해져. 자신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쁩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어느 날 점례는 미정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례는 편지를 읽고 나서 창문을 엽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요. 진우가 점례의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2025년 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다시 기억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점례는 그 글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손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점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는 최근에 찍은 3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진우와 현수,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가난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건 남의 마음을 모르는 나 자신이었지. 그래서 나는 기억했고 지켜냈다. 내 삶과 내 가족의 존엄을. 점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값진 승리를 거둔 것 같거든요. 창밖으로 성북동의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점례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다시 자리 잡은 이 집에서 점례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할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으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되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